네, 안녕하세요. 리차드 양영수입니다. 오늘이 1월 14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생각보다 아주 탄탄하게, 사실은 기술적인 부담이 있는데, 그조차, 다 극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평 조정을 받는 모습은 사실은, 현재 그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작년 12월 달에도 당시 그랬었죠. 당시 11월 달 초부터 12월 초순까지 가파르게 지수가 올라왔었고요. 그랬다가 12월 초순부터 약 3주간에 걸쳐서 지수가 횡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당시의 코스피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동그라미, 옆으로 누워있는 동그라미로 그 당시의 모습을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 당시 그랬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난 다음부터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건데 지금은 다시 옆으로 횡보 조정을 하면서 20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그 당시 작년 12월 초순경부터 3주간에 걸쳐 지수 횡보 조정을 받을 때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탄력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은 코스피에 있고 코스피 중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대형 IT 종목에 현재 지금 무게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근본적인 수급 구조의 대변화가 깔려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변화는 엄청난 대변화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 시장을 읽는 핵심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동학개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 그전처럼 작은 손, 소규모 투자를 하는 동학개미가 아닌 장기 정속 투자를 하는 주주가 돼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동학개미가 아닌 동학주주다. 그런 설명이 지금은 오히려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시장을 좀 읽어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밤입니다. 자, 미국의 지금 부양책이나 정책 기조와 관련된 큰 이슈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건데요. 이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부터 당장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대거 순매수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관점의 박스권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수직으로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시장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사실 시장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삼성전자이긴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멈칫하고 있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주변의 다른 종목들이 좀 힘을 내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유혹이 상당히 많아지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겨서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초 제가 말씀드렸던 1 플러스 4라고 하는 이 시장에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골격을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1 플러스 4라고 해서 딱 정해진 것은 아니죠. 그것을 골격으로 하고 그리고 살을 붙이는데 그 살 붙이는 것으로 번외 종목을 몇 개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 번외 종목 중에 보면 LG전자도 있고요. LG전자가 괜찮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LG전자. 그리고 삼성물산은 약간 조정받았을 때 이용해서 매수하자 했던 종목인데 다시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LG화학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는 종목이 SKC라고 했습니다. SKC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이런 종목들은 1 플러스 외 번외 종목으로 이들 종목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추가로 더 매수해도 된다 하는 점까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
앞에 설명드렸듯이 더 이상 동학개미가 아닌 동학주주라고 했다는 건데요. 특히 삼성전자를 일반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과거의 잣대로 그러한 현상, 삼성전자의 일반 개인들이 쏠려 나가는 현상은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다소 제가 현재 상황을 이제 말씀드릴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개별 이슈인데요. 셀트리온 얘기, 또 JP 모건 헬스케어와 관련돼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죠. 오늘 저녁부로 끝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잠깐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얘기가 이제 핵심 주제가 되는데요. 자, 기가 막힌 현실 또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보여줄 어떤 가능성,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과거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당시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기 전 해입니다. 그 당시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그리고 현재의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가 GDP일 겁니다. 자, GDP로 봤을 때, 자, 미국은 그 사이 약 12년 정도에 걸쳐서 2019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GDP는 12년간에 걸쳐서 약 6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GDP는 그 사이에 약 113%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GDP만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건데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오히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5배가 올라갔고요. 약 13년, 14년 정도에 걸쳐서 한 5배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한국 증시는 최근에 올라온 것까지 감안해도 불과 그 당시 대비로 한 62% 정도가 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나스닥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덜 올라간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그런지, 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이 시장의 기본적인 속성을, 기본적인 그러한 흐름을 현재 우리가 흐름보다는 변화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이슈부터 점검할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10-053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지금은 전 세계 증시뿐만이 아니고요. 실물 경제를 표상하는 원자재들이 어떤 거 하나 예외 없이 약간의 시차 또는 현재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다들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원유, 구리, 철광석, 은, 금 할 것 없이 모든 산업재와 또 상품까지 다 올라가고요. 심지어 곡물가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를 두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자, 이제부터 이러한 원자재 빅사이클이 오는데 10년간 랠리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는 지경이라는 건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10년 랠리라고 한다면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기간 동안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유추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점 긍정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밤 미국의 아주 중요한 이슈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자,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호가 출범을 하는데 그전 취임하기 전 바이든 호의 경기 부양책의 마스터 플랜이 제시가 됩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미국 연준 총재 제롬 파월 총재가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인플레나 또는 테이퍼로 가는 것은 긴축을 뜻합니다. 너무 많은 동성이 풀려져 있죠. 그래서 긴축과 관련된 언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인데요. 시장에서 약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인물의 성격상 또 여태까지 계속 말을 해왔던 그런 상황상 시장에 위협이 되는 그런 발언을 할 소지는 확률상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확인되는 순간 호재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관점으로 일단 이 두 이슈를 보고 그것과 관련된 미국 시장 반응을 봐야 되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했을 때는 이를 토대로 해서 그동안 주로 이제 매도 쪽에 초점을 맞췄던 외국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올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요. 오늘 시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됐는데 현재 삼성전자를 장중 내내 매도하다 끝에 가서 아마 매수를 대거 순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6,700억 원의 순매수했다는 것이고 그 중에는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 3거래일 동안 초대규모로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양봉을 만들어 놨어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을 막대 그래프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막판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이죠. 아마 내일 그 이슈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서 선매수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건데 일단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것이 긍정적인 어떤 그 효과가 나온다 했을 때 우리 증시에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일반 개인들 초대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외국인까지 매수한다면 곧바로 삼성전자 10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시장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갔죠. 막판에 조금 많이 그 상승폭이 축소가 됐네요. 그래서 달러당 1,098원 정도인데 이런 정도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전일 대비 거의 6원 정도나 올라가서 그 부분 약간 신경 쓰이는데요. 막판 들어서 그 상승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상승한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다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장중에 약간 깎이는 것은 오히려 우리 증시한테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기가 막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 오늘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은 계속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까지 9거래일이죠. 9거래일 동안 내내 강력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나타났다는 것이고 외국인들은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되긴 했지만 장중까지만 해도 순매도 해서 가면 일반 개인들은 계속 초대규모로 순매수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기관들은 엄청난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구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것, 반면에 일반 개인들이 엄청나게 초대규모로 매수하는 이 구도는 절대적인 매도 신호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것과 관련된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있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는 정도가 아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지금 현재 조종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조금 더 소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어제까지 8거래일 동안에 일반 개인들은 8조 7천억, 오늘까지 합한다고 한다면 9조 4천억 정도로 순매수한 것이 되겠고요.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합치면 1조 3천억 정도, 1조 4천억 정도 외국인들은 순매수했네요. 외국은 순매수했는데
기관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도 1조 4천 억 정도나 또 순매도했거든요. 어제까지 9조 순매도했습니다. 오늘까지 합치면 불과 9거래일간 기관들이 순매도한 규모는 무려 10조 3천억 정도나 된다는 건데, 연기금이 오늘까지도 순매도했어요. 13거래일째 연속 순매도고, 해당 기간 동안 4조 넘게 순매도했고요. 투신이 문제죠. 자산운용소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투신사에서 자, 오늘까지 포함하면 47거래일 동안 연속 거의 2달 넘어 계속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그 누적 순매도가 무려 9조, 오늘까지 하시면 아마 9조 5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초대 규모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건데요. 제가 놀랍다고 하는 것은 그 아랫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을 보면, 자, 이거는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과거엔 전혀 이런 현상이 없었고요. 또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구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올해 들어서 일반 개인들이 어제까지만 살핀다면 약 8조 7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그 기간 동안 일반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4조 9천억,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1조 600억 정도 순매수 해서 합치면 6조를 순매수했다는 것이죠. 전체 8조 7천억 정도의 일반 개인의 순매수 중에서 약 거의 70%, 69%를 삼성전자 이 한 종목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거 사실 이런 정도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쏠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종목이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너무나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위치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는 것은 그게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뚜렷한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정석 투자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들어온 매수세라는 것이죠. 그것을 입증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에 대하여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본다면 외국인들이 약 2조 정도로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이 3조 넘게 순매도를 했다는 것이죠. 오직 일반 개인들이 대거 순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 정도면 뭐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 기적 같은 현상이 현재 나오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개인들이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동학개미가 아닌 동학주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이것과 관련돼서 또 뒤에 가서 한번 조금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까지 좀 들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베이시스가 계속 낮은데, 자, 끝에 가서 베이시스가 많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플러스 0.3이 됐네요. 근데 그건 마감 때 특별히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특별한 어떤 의미를 추세적으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이른바 콘텐고가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탄력적으로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데,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면 삼성전자가 주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이슈를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론 얘기가 나왔죠.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에 있는데 이상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증 이상 환자의 회복 기간을 최소한 4일 내지 평균적으로 한 6일 이상 6.4일 정도로 단축했다라고 하는 나름의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통계적 위의성을 측정하는 P값이라고 해요. 그 P값이 0.05가 기준인데 0.05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 이상 나왔다는 것에서 통계적 위의성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 점과 관련돼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특히 하나금융투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인 실적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죠. 한데 이 사실은
제가 2, 3개월 전에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기대는 크지만 실질적인 펀더멘탈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렇게 잘 나가도 저는 셀트리온 추천을 안 했죠. 지금은 사실 그 치료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간 상태라고 한다면 주가로 봤을 땐 다소 불리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말이죠. 자, 하나금융투자에서 지적한 것은 그거죠. 일단 제가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어차피 해외에서 승인받고 판매하는 데까지는 사실상 상당한 절차와 시간과 그리고 될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큰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국내 시장에 초점 맞춰봐야 된다는 건데 국내 시장이 협소하고요.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그 처방 비율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처방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트럼프가 처방받았다고 하는 미국의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도 환자에 대하여 다 처방되는 것이 아니라 20% 정도만 처방이 됐다 하는 그런 분석 내용도 있었습니다. 해서 실질적인 판매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약 개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국내에서만 지금 알려진 데가 한 12곳 정도가 된다는 거죠. 종근당, 제넥신, 대웅제약, 녹집자, 앞타바이오, 신풍제약, 엔지캠 생명과학 등등 12곳이나 있다는 것이고요. 모두들 대부분 임상 2상 내지 임상 3상에 지금 현재 개발 완료 단계까지,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이 치료제는 한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백신 보급에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치료를 받을 사람들은 점점 그 숫자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치료제 효과는 단발성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뭐 길어봐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들 종목을 그냥 쳐다만 보고 이 종목을 이제 관심을 둔다든가 또는 매매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년 연초 1월 달에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그때마다 이것이 재료가 되긴 하는데요. 이번에는 잠잠하게 넘어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재 지목하고 넘어갈 그럴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깐만 보도록 하죠. CMO, 위탁 또는 수탁 대리 생산입니다. 그 범위를 지금 항체 치료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백신 내지 세포 치료제 쪽으로 첨단 재생의약품 쪽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내용은 긍정적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상당히 큰 호재가 된다 하는 관점을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제가 그 전에 알았던 것과 좀 다른 것은 제1, 2 공장은 풀 가동되는 것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상공장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상공장, 제 상공장의 가동률이 20% 정도였었던 건데 작년 한 해 대량의 1조 8,500억 정도, 1조 8,500억 정도의 수주를 받음에 따라서 제 3공장까지 풀 가동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수주를 받아봐야 가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가적인 백신, 코로나 백신이나 또는 치료제에 대한 수주를 현재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CDO를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죠. 수탁 개발 생산입니다. 장기 플랜이고요. 그리고 제4공장이 이제 작년 4, 4분기 때부터 착공이 됐다는 건데 25만 6천 리터짜리 공장입니다. 세계 최대 공장이죠.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수탁색 CMO 캐파를 완전히 주변의 다른 스위스 론자나 또는 3위 업체 베링거 인겔하임이죠. 그런 데와 완전히 차별되는 그런 정도로 벌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격차 전략에 대해서 초격차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2023년도 아직도 시간이 조금 간격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4공장 가동과 관련된
선수주, 먼저 수주를 받는 것은 아마 금년부터 있을 것 같고요. 그 재료가 나와야 그때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각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아침에 보도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헬스케어 컨퍼런스,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의 그런 그 발표에는 주가를 들어 올릴 만한 호재가 담겨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먼 미래의 가능성만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LG화학인데요. LG화학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LG화학이 그전 2016년도에 당시 LG생명과학의 인수합병을 했죠. 바이오 부분에 상당한 비전과 역량을 보여줬던 그런 제약사였다. 그것이 오히려 LG화학에 다시 포함됨에 따라서 묻힌 측면이 좀 있고 대부분의 LG화학 투자자들도 그 바이오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거나 또는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원래 그 전부터도 비만과 관련된 신약 계속 개발 중에 있었다. 비만하고 당뇨 신약이 있었죠. 계속 그 임상을 강화시켜서 조만간에 현재 굴지에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과 관련된 가능성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강력한 오픈 이노베이션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 수요를 받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파이프라인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생각보다 그게 그 숫자가 많아요. 40개나 돼요. 40여 개나 된다는 거죠. 보통 한두 개만 돼도 부각되는 판에 40여 개 정도는 이미 어느 정도 그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상당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동안 최첨단 재생 신약과 관련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이건 사실은 치료자가 마땅한 게 없어서 사실 이 신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신약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신약입니다. 넷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것과 관련돼서 또 최첨단 면역 치료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치료제 중에 하나가 CAR-T 치료제인데요. 자, 여기도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 부분과 관련돼서는 관계가 좀 없는 줄 알았더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것과 관련된 비전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현재 그 신약과 관련돼서 즉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또 상업적으로 또 성공해야 진짜 성공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사실상은 희박합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그런 지금 꿈 같은 신약 개발에 너무 목매달지 않고 동일 계열 내 최고를 지향하는 이른바 베스트 인 클래스 현재 나와 있는 약들을 개량하거나 약간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그 약 중에서 최고의 약을 만드는 현실적인 답을 현실적인 그런 전략을 베스트 인 클래스 동일 계열 내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지향점을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이오와 관련된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에 차근차근 그 가치가 반영되는 수준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현재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기존의 2차 전지 외에 석유화학 부분 그리고 정보 소재 및 2차 전지 소재 및 차세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그 잠재력을 제가 설명드린 바 있었죠. 거기에 부가해서 현재 바이오와 관련된 조금 먼 얘기가 되겠지만 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잠재력까지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내용을 준비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와를 비교하고자 하는데요. 차트를 놓고 얘기하면 시간이 더 걸려서 그냥 말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기준 시점은 2007년도 금융위기 전입니다. 그때와 2019년도 GDP는
작년도 GDP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19년도 그 당시에 2019년도 말 그 당시에 GDP와 비교를 해봐야 된다 하는 거죠. GDP는 2007년 대비 2009년도, 2019년도 재작년 GDP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종합지수는 2007년도 말 대비 그리고 어제까지 2021년도 금년 1월 13일까지 지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DP를 보면 미국의 GDP는 그 당시 2007년도에 13조 2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9년도에 21조 4,200억 달러 정도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율은 그 12년 동안 62%였다는 것이죠. 자, 한국을 보세요. 한국 그 당시 2007년도 7,700달러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그 12년 동안 1조 6,400억 달러 정도로 그 당시보다 거의 2배 이상 퍼센트지로 113% 증가했다는 것이죠. 미국보다 거의 2배 정도로 GDP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GDP만 본다면 사실 GDP라는 것이 그 국가의 경제 수준,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주가 수준과 연동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GDP 따라 주가가 올라갔다 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종합지수입니다. 2007년도 말 그 당시 종합지수는 1897포인트였고요. 바로 어제 기준 우리 종합지수는 3125포인트. 그나마 작년 11월 달 위에 많이 올라와서 그 정도이죠.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 치더라도 2007년도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죠. 불과 64.7%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고요. GDP 상승률보다 못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말이죠. 다우지수 보세요. 다우지수는 전통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군의 지수죠. 13,000포인트 정도의 수준에서 31,000까지 올라갔어요. 그 사이 134%나 올라갔습니다. 전통적인 산업군으로 묶여있는 이런 다우지수조차도 무려 134%나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 절반도 못 올라갔단 말이죠. 나스닥은 더 심합니다. 나스닥은 2652에서 13,000입니다. 13,168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395% 상승했으니까 거의 5배 올라갔다는 얘기죠. 5배. 5배 올라가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불과 3분의 2만 올라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형편없는 차이죠. 거의 퍼센티지로 딱 비교를 해보면 1대 7 정도 되는, 1대 7, 1대 6.5, 1대 6.5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거의 6배 반이나 나스닥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다우지수처럼 올라갔다면 이미 코스피는 4,430포인트가 됐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나스닥처럼 올라갔으면 이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치가 나옵니다. 9,390포인트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도저히 여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다우까지는 올라갈 만도 할 텐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증시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외형적으로 보이는 상대적인 부진 이유가 대체 뭐냐 하는 건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남북 문제, 또 지배구조 문제 등등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봤을 때 특히 최근 1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뚜렷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미약하다는 것이죠. 미국에 비해서. 미국의 무슨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또 넷플릭스나 또는 애플 같은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때 우리는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는 것에서 좀 평가 전환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이 표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넛크래커라고 하는 건데요.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맥킨지에서 표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애매하다는 것이죠. 선진국인 일본 경제와 또 개발도상 가장 빠르고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 끼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면서 어정쩡한 경제적 지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죽도 밥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현재 경제가 처질 소지가
그 경쟁력을 잃을 소지가 높다는 지적을 한 20여 년 전에 호주의 맥켄지에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원인이 돼서 못 간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거 말고 배면에 깔려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그 사이 2013년부터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약 4조 5천억 달러 정도 수준의 발권력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적 완화라는 것이죠. 양적 완화, 무지막지한 양적 완화, 돈을 살포를 했습니다. 한국은 못했죠. 일본은 했습니다. 유럽도 했고요. 한국만 안 했죠. 그 차이입니다.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표출되는 주가, 자산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한국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 20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내국인들의 매수 기반이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취약하다 하는 거죠. 그런 상태 하에서 더군다나 펀드 대단히 몇 번 있었죠. 2000년도 당시에 바이코리아 펀드가 붐을 일으켰다가 대실패를 했고요. 또 2000년대 중반, 2005년도, 6년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인사이트 펀드 기억나잖아요. 인사이트 펀드가 이게 또 뒤늦게 시작해서 또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그게 썩 좋지 못하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지금 현재 계속 펀드가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투자라고 하는 건전하고 거대한 이 바탕이 현재 형성되지 않은 쪽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것. 간접 투자가 너무나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최근까지 남아있던 일반 개인들의 이른바 작은 선, 그래서 개미개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타 성향의 작은 규모로 매매를 하는 그런 부류의 이제 투자자였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가 이제 거기서 나온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개인들이 일정 한계를 갖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구성을 보게 되면 극단적인 비정상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즉,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거의 80% 이상. 통계적으로는 75%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80%, 심리적으로는 거의 100%입니다. 내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부동산에 편향되어 있다 하는 것. 따라서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쪽에 소비가 줄거나 소비가 잘 나오지 않거나 다른 쪽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금리도 있었고 말이죠. 금리가 좀 높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극단적으로 가계자산의 구성이 부동산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경제는 더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 비해 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그 상승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지나치는 왜곡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 경제 수준에 맞춰서 GDP가 따라가면서 가는 것이 그게 맞는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커다란 이유 때문에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괄시받는 상황에 나왔다는 건데, 자, 이 모든 상황을 현재 상황과 대입을 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4차 산업의 경쟁력 문제, 너크레커 문제.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상당토 그 부분이 해소되거나 또는 완화되거나 오히려 더 앞질러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거의 잣대로 현재 상황을 볼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지금 가계자산 구성이 좀 바뀌고 있죠. 증시 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비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른바 그레이트 머니 무브에 또 선진국형으로 사실은 부동산이 더 올라가기에는 조금씩 한계를 보이기는 상황과 그 전체적인 구성,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 쪽에서 서서히 지금 증시 쪽으로 옮겨져 가는, 그러면서 자산 구성이 바뀐다는 지금 초기 단계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미국 금융시장 가계자산 구성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현재 총 유동성이 3,20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증시로 유입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또 구성비로 봤을 때 현재 우리 부동산 비중이 거의 80%인데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비중이 70%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이 상태에서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100조 정도가 아니고 1000조 이상 유입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으로 기관들이 몇 조 정도 파는 것 정도 갖고서 또 외국인들이 일반 단기적으로 몇 조 정도 파는 것 정도 갖고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자체가 아직까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흘러간다고 보고 거기다 포맷을 맞춰놓고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전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한번 그런 흐름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 특히 삼성전자를 우리는 국민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국민주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그런 대명을 현재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계속해서 장기 정속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